네, 저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래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일 거잖아요. 근데 또 20대인 제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한다라는 거가 뭐 중요한 문제긴 한데 당장 와닿지 않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4050 세대가 한창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 연금, 그다음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 이 얘기를 듣고자 강창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오늘 이제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 나이로 76세인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았던 거 어떤 면에서 간접 경험이죠.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20, 30대, 30, 40대는 노후 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때 간접 경험으로 미리미리 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진정한 노후 준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노후 대비가 됐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후 대비의 정의는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많이 그 질문에 그러니까 노후 대비하려면 노후 자금이 뭐 10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7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노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연금으로 하든지 예금을 해놓든지 또는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갖고 최소 생활비 정도 마련하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보기를 퇴직을 하니까 생활비가 줄었습니까? 그랬더니요. 한 30 내지 40% 정도는 안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건강해야 되고요. 근데 부부 사이가 또 원만해야 되거든요. 황혼이혼 당해버리면은 그 또 거기 매덕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자립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자립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 때문에 돈 또 이렇게 지출하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노후의 이 3대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뭔가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갖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게 노후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반대로 노후 파산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노후 파산이라고 그러면요.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은 빚진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빚진 사람들에게 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모자라는 거를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받는 걸 뭐 파산 신청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노후 파산됐다 그러면은 재산을 모두 잃고 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때 이제 노후 파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NHK라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보면 KBS죠. 거기서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을 했거든요.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 그게 책으로 돼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돼서 그 번역서가 나가면서부터 노후 파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고성장기에 일본의 노인들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도 없고 또 고성장기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고 또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은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그 당시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6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 있는 회사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우리보다는 많지만은 최고 금액이 우리 1인당 65만 원 정도예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죠.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정도니까 아직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주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일본 정도의 초고령 사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지만 얼마를 준비해야 그래도 에이 내가 100살까지 좀 괜찮게 먹고 살 수 있겠네. 요 금액이 뭐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우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사람들 다르고 서울 사람들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 그다음에 맞춰 사는 노력을 하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몇 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하나 기준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각 가정의 2인 가족, 부부만 사는 가정에 이게 소득이 높은 것부터 쭉 줄을 세워서 딱 중간, 그걸 중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천이고 한 30년 산다고 그러면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처음부터 드는 돈이 아니니까 남은 돈을 뭐 잘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또 벌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일도 하고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몇 억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또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도 아까 말한 장수 리스크 생각보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니까 그거에 걸리고 자산이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재산이 다 부동산인데 혹시 나중에 부동산 값 떨어지면 자산 구조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창업 실패 리스크, 금융 사기 리스크 이런 거에 당해버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억 있어야 돼, 얼마 벌어야 돼 버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네요. 예. 돈이 없더라도 나 이래서 먹고 살 거야. 그러면 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막연하게 내가 얼마 정도를 준비해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네요.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평생 현역 요걸 강조하시는데 그 요즘은 또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돈 이거 뭐 일찍 빨리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를 하자 이런 파이어족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뭐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자기 인생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 화이어족이 생겨난 게 199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나서 그게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이어족들을 보면은 먼저 돈을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서 튀기거나 뭐 부동산으로 튀기는 게 아니고 매월 버는 돈에 막 심한 사람은 70-80% 정도를 절약해가지고 돈을 모으고요.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도 돈을 스님들 생활하는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에 가서 이렇게 수양하는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화이어족은 보면 골치도 아프고 회사 나가면 그렇고 뭐 돈도 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 투자 재테크 같은 거 해서 확 벌어서 그 돈으로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 의미의 화이어족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에 문제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재테크로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인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운 좋게 돈은 벌었지만 그다음부터도 성공한다는 또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젊을 때 일을 자기 그 직업에 충실하지 않아가지고 제 동기 중에서 저는 이 업계에서 48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때 뭔가 해서 벌어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10년, 20년 돼가지고 50대쯤 됐는데 뭐 재테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다시 취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어정쩡하게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아주 힘든 직업이잖아요. 막 일요일 날도 밤 12시까지 일해서 연봉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서 퇴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아니면 섬을 하나 사가지고 개발하거든 뭔가 일거리를 꼭 만들어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재테크가 영원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나가서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젊을 때는 그냥 일에 질려서 그러지만은 이게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화이어족의 흉내를 내도 내는 게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한 그 평생 현역이 지금처럼 9 to 6를 뭐 평생 가져가라가 아니라 뭐 네. 소일거리든 뭐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든 어쨌든 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뭔가 강조하시는 소일거리에 거죠.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반세기, 50년을 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현역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50년 동안 어떤 커리어 스텝을 밟아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요. 제가 1947년생인데 일본에서 2000년 초에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에서 시작해가지고 53년까지 6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 47년생 그분들이 은퇴가 시작하기 한 3, 4년 전부터 은퇴 준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20권 사가지고 쭉 읽었는데 이 퇴직하고 나서도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하여튼 소일거리를 갖는 거를 노후 준비의 제1의 목표로 세웠는데 그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거리를 찾는 거는 뭐냐면 요즘같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준비 없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거는 뭔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약간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도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이웃나라 일본도 보면 퇴직하고 나서 일하는 사람들 사례 보니까 일본이 뭐냐면 그 아파트 관리인이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인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 그러니까 더 바람직한 거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요즘 직업이 막 사라지고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창의직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나의 흑역사를. 네. 그런 식의 창직을 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그런 마음을 미리 먹은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2000년 초 그 무렵에 펀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좀 한 일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아,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막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투자자들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이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 중에 투자교육 연구소장이라는 명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있던 회사가 이제 외국에 팔려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저거 미래에셋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9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우리도 시작이 되니까 저한테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색 사온 거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저는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48년 후에 뭐 노후 설계 같은 걸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일에서 뭔가 조금 남과 생각을 달리해서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5세 돼가지고 미래셋에서 이제 민망해가지고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반쯤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턴에서 아이 뭐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제가 지금 8년째인가 하고 있어요. 창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게 창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간접 경험을 미리미리 하고 그럼 우선 그 평생 현역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 같은 거 연관시켜서 아, 이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준비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 뭐 대표님 말고 주변에도 창직을 좀 잘 하신 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창직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 일본인 제 파트너로 같이 이렇게 서로 한국에서 와서 강의도 해주고 저도 일본 가면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위에요. 이 사람은 일본의 푸지은행이라고 유명한 은행의 부장까지 했는데 국제 영업 부장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임원으로 진급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그 산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 가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영어를 하니까 국제 쪽에 있어가지고 또 약간 학구적인 사람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DC형 퇴직연금의 전문가가 돼서 그 일본역 신문에서 세미나 할 때도 꼭 강사로 초청이 되고요.
지금은 DC형 퇴직연금 투자자의 교육 협의회라는 데 있는데 거기 이사장을 하면서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사 동기가 13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역을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대요. 지금 자기가 현역을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냥 임원이 됐거나 부장으로 거기서 끝났으면 못했을 텐데 그때 파견 나가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평생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드네요. 예,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 있는데 예, 저희 집 사람이 일산의 암센터에서 직장암 수술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같은 날 수술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직장암 수술 동기생인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 했는데 원예가 취미였대요. 교장을 끝내자마자 100만 원을 가지고 연꽃 재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10년쯤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그런 액티브 시니어들을 소개하는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취재를 갔더니요 1000평 정도의 연꽃 재배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예,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항암 치료 수술하고 인공항문을 밖으로 빼거든요. 인공항문을 찬채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반일 흥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교장 같이 했던 분들 모임에 있어서 가보면 화제가 딱 세 가지래요. 첫째 고수 덮친 얘기, 둘째 바둑 둔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근데 자기는 일거리가 있다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퇴직하면 다 산악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닐하우스 100평 정도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일 없다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제 아는 친구는 국제연구소 부원장까지 했는데 원장 되는데 경쟁해서 이제 후배가 되고 자기가 안 되니까 하석이 나왔어요. 박사고 그런데도 막상 나오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할 때 선배 한 분이 그 레스토랑을 하는데 한식 거기 부사장으로 오라고 가서 1년 반 정도 레스토랑에 불고기 전문점에 부사장을 해보니까 공부 박사 단계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종합연구소 밑에 독립연구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류만 관계된 물류연구소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10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준비만 잘하면 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만 이게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자녀 리스크거든요. 전 아무래도 자녀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뭐 TV나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식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는다. 학원비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럼 일정 부분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옛날과 달라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자식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주로 사교육비에 많이 쓰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교육비에 써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애들은 성공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50년부터요. 77년까지 28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출생자가 2,700만 명을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요. 1년에 96만 명씩 태어났는데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26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평생에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애를 낳느냐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최고일 때 6.3명이었어요. 그게 작년에는 0.8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베이비부모 세대들을 몇 명 태어나지 않은 그 자녀 세대들이 부양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그다음에 자녀들의 의식도 바뀐 게 뭐냐면 부모의 부양은 오직 가족의 책임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 1998년만 해도 90%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가족 책임이라고.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2020년에 조사해 봤더니요. 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22%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62%의 대답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있다. 그거는 뭐 하는 말이지 사회한테 책임 나라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고요. 부모님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몰라요 우리는 17%예요. 자녀들이 지금 의식이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또 하나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형편이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도 그렇고 현실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모 세대들은 셀프 부양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녀한테 교육비 다 쏟아가지고 자기 노년에 생활비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쓴 돈이 자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돈이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부가 맞벌이해서 1년에 1억을 번답니다.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애들한테 과외비로만 쓰는 게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록금 내줘야지요. 책도 사줘야지, 옷도 사줘야지, 빵도 사줘야지, 게임기도 사줘야지, 또 가족들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 1억씩을 벌면 또 상관이 없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잡코리아가 조사한 걸 보니까 51.6세래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는데요. 그때 재취업을 하면은 먼저 주된 직장에서 받던 그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지금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이제 대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결혼시켜야 돼. 그리고 또 노무 요양비, 또 의료비 들어. 그래가지고 억대 연봉 받던 사람들이 60대가 돼가지고는 중산층에서 탈락한단 말이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고용의 미래라는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니까 2033년 한 10년 후쯤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는 있던 직업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엄마들이 과외공부 선생 어떤 선생이 좋은가 엄마들끼리 정보 교환해가지고 시간 뺏어서 아침부터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 애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직업이 현재는 좋은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직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시험 봐서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보장이 됐는데 이런 직장들이 막 사라져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새로운 일도 찾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힘이 있는데 교육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스케줄 짜준데 뺑뺑이 돌고 해서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게 이 문제라고 그러죠. 과외공부의 폐해가. 그 어느 양쪽 하나로 애라도 잘 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우리 부양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고성장 시대의 상식으로 생각했던 이거를 지금 같은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상식을 180도 바꿔야 된다.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략이 있겠네요. 어떤 전략이 있나요? 저는요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연령대별로 노후 대비로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뭐냐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다들 했는데도 그게 노후 대비인지 몰랐을 거예요. 뭐냐면 직장생활 시작하잖아요. 3층연금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거든요. 이 세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 확보하는 거. 적어도 30대쯤부터 시작해야 연금을 제대로 받으니까. 예.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100세 시대에 직업은 계속 사라지는 시대에 오래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자본 투자. 그래서 저는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값 높이는 투자를 돈을 꾸어서라도 해야 돼. 20, 30대에서는. 그게 20, 30대가 해야 될 3층 연금 가입, 인적 자본 투자.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 조심을 시작해야 돼요. 폭탄주 20잔씩 마시던 사람들 줄이고 그다음에 담배 뻑뻑 피던 사람들 그거 끊고 근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이게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거든요. 생각지 않은 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40대 할 일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특히 부부가 공통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주부들이 애들 교육은 다 하고 남편은 한마디 거들었다가 당신은 빠져.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40대가 되기 전에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 자녀 리스크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가 자립하도록 자립교육시키는 문제, 자녀 뭐 그런 결혼 비용도 줄이고 자녀 과외 공부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그 자녀에 들어가는 돈과 관련해서 자녀 리스크 관련된 관리를 40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60대에서 할 일은 뭐냐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이 했거나 그때거든요. 그때 첫째가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많잖아요. 가계부채가 지금 많기 때문에 빚을 안고 퇴직하게 되면 큰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혹시 그때 가서 가계부채는 일본은 집값이 뭐 왕창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가계부채가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 많은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우선 그 부인하고 애들 빼고 쓸데없는 거 다 팔아서 부채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를 고치는 노력, 이런 거를 50, 60대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지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소일거리다. 그 일을 갖는 노력을 50, 60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아까 자산 구조 조정해서 뭐 생각난 게 대표님 예전 인터뷰 보니까 그 주머니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세계 주머니를 마련하라. 네네네. 네. 그거는 또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제가요, 옛날 그 자산운용사 사장을 할 때 미국인 고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그 미국은 70년대 갔던 때는 우리나라랑 똑같았나 봐요. 막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걸 잘못해서 돈을 다 망쳐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할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업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사장도 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우선 처음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가정에서 용도별로 금융자산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나누는 방법이 3개의 포켓, 3개의 주머니에 금융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생계용 주머니, 생활비. 네, 6개월 이내에 쓸 돈, 또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애들 학자금, 이런 돈은 다 생계용 주머니에, 그러니까 예금 통장 같은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거기 그거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꺼낼 때 원금 깨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금과 같은 저축 상품이라고 그래요.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주는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축상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이 있으면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거는 예금이나 예금과 비슷한 CMA, MMF 같이 원금 깨먹지 않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저축주머니라고도 해요. 생계용 주머니, 저축주머니. 이게 필수 주머니,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노후 대비로 자산을 원칙을 지켜서 투자 상품으로 운용해가지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데 운용해가지고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막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러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나 채권 같은 투자 상품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투자 주머니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노후에 행복해야 되니까 투자 주머니, 즉 자산 형성 주머니와 저축 주머니, 즉 생계용 주머니는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고, 그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거래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 트레이딩 주머니인데 이거는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노리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 투기 주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트레이딩은 나쁘고 투자는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그거는, 왜냐하면 피터 린치라는 사람도 그러고 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세계적인 운용의 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정보 들고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 확률은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싫어요. 그거 할 시간에 있으면 일하는 게 좋다고 보니까.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확률은 반반이니까 꼭 하시고 싶으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 또는 많아야 20% 이내에서 넣어놓고 좋은 정보 들어서 샀는데 대박이다. 그럼 폼나게 쓰고. 근데 그냥 박살나 버렸다. 그러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는 생각으로 하라. 그래서 뭐냐면 필수 주머니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생계용 주머니, 즉 저축 주머니. 그다음에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 대비로, 그다음에 투자 주머니가 꼭 필요한 거고. 이거는 필수예요. 근데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인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트레이딩 주머니하고 생계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 동학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보면요,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회전율. 1년에 몇 번 사고 파는가? 놀랬는데요. 1600%. 그러니까 1년에 16회전을 시켰더라고요. 더더구나 20, 30대 남자들은 6800%. 68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해서 첫째 돈을 벌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거 사고 팔고 돌리고 있으면 꿈에도 그런 것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직업이 없어지고 그런 시대에 일을 회사에서 소홀해가지고 일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은 동학개미 투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었지만은 주가가 떨어져 버려서 손해 많이 보면 내가 앞으로 주식을 하면 성을 간다. 그리고는 예금 저축 주머니, 생계형 주머니로 갖다 넣어놓고, 근데 또 주가가 살살 올라가지고 붐이 일으면은 그때서 또 꺼내서 또 트레이딩 주머니로 갔다가 깨먹으면 또 가고. 그 지난 2년 동안에요,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코로나 사태 발생해가지고 한번 폭락했었잖아요. 1,400대까지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 7월에 3,300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서 2,600, 2,700 정도에 있거든요. 20%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언제 주식을 샀는가 봤더니 60%가 2,900에서 3,300 사이에 다 샀더라고요. 점에 물리셨고. 예, 그분들이 지금 물려있죠. 여기서 꾼돈이 아니고 또 아주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참고 기다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여기서 초조하고 또 신경이 나니까 팔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트레이딩 주머니와 예금 주머니를 저축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참 문제다. 그래서 세 개의 주머니를 준비를 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 트레이딩 주머니는 전체 자산의 10%가 작게 가져가라고 하셨고 나머지 뭐 예금이랑 그 자산 형성 주머니의 비율은 뭐 신경이 조금 더 높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왜냐하면 가정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한 데는 이쪽이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 자산 형성 주머니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많은 돈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점 불어나겠죠.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는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가면 되니까. 예. 뭐 금액이 비유 같은 거는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시고 나도 지금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각하지 못하고 계셨다가 이제 좀 다짐을 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을 생각한 게 30대다. 그럼 30대에 할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 예. 근데 40대다. 그럼 30대에 했어야 될 일을 자기가 했는가? 안 했다면 그 일을 같이 해야 되겠죠. 삼중연금 가입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가능하면 좀 뒤늦게라도 가입해서 가능하면 좀 많은 연금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자본 투자 노력을 별로 안 했으면 그런 노력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연령대별 노후 준비에 자기가 했어야 될 아는 게 있으면 그때 서둘러서 하는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퇴직이 뭐 1년 남으신 분 이런 분은 그럼 20, 30대, 40대 해야 될 일에 한 번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자기 집에 그때 재산 상태를 파악해 봐야 돼요. 50대가 됐으면은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리고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나열하는 거예요.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나누거든요.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이죠. 아파트 한 채 5억,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뭐 개 있으면 바둑 한 마리 50만 원, 뭐 이게 다 쓰고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쓰고 그 시가를 써요. 합계를 했더니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원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써요. 합계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면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물론 그거 만들다가 언급별에 비자금이 합치한다고 뽀록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채 비율이 높. 예, 뭐냐면 10억을 팔아서 7억을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부채가요 총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안 줄죠.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 3분의 1 값으로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2008년에 금융위기 났었잖아요. 그 전해에 2007년에 여기 강동구 둔촌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난 직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10억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5억이 됐다. 빚은 7억이 그냥 있어요. 그러면 채무 초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0대 퇴직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빨리 빚값보다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요 빚은 없어요. 그런데 재산도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가정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지금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 보면은 80%가 부동산이에요. 재산이 꼴 부동산이거든요. 만약에 부동산이 뭔가 떨어지거나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집 그 집 전체 재산 상태를 살펴봐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50대 가정의 이 재산 상태를 봤더니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다가 50대거든요. 총 자산이 평균 5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부채 차입금이 1억 74만 원이에요. 그걸 빼면 4억 6,666만 원이거든요.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66만 원이면은 뭐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4억 6,66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빼면 뭐냐?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6,1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120만 원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는 이 돈으로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고
동학개미들 난리잖아요 지금.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20년 30년 내 노후에 이 집값이 괜찮을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선진국 같으면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하고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이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54%.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가입도 안 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거 세금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어요. 근데 문제는 그나마 그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령액이 월 60만 원 미만이 78%.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밖에 안 돼요. 갖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연금도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연금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적립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평균 4천만 원 정도 돼요.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개인연금은 일부 사람밖에 없어요.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예요. 그거라도 주택연금 들어서 사람을 부르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생활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런 거 아까 말했죠.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빠지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선진국 사람 똑같아요.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럼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노후 대비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은 또는 퇴직 막 한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뭐냐면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았는데요. 2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분이 퇴직하고 나서 생명과 같은 그 돈을 변동성이 큰 데다가 넣었다가 그거 만약 날리는 날이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방법이 3단계가 있다고 얘기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 현역 시절에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운용하는 단계라고도 하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그걸 이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잖아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1단계는 현역 시절은. 뭐 적립식 투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퇴직하고 나서부터가 힘들어지는데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모았다면 2억에서 한 300만 원 먼저 이번 달에 꺼내 쓰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꺼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세계 평균을 내가 보니까 모아둔 노후자금을 얼마씩 1년에 꺼내 써내야 되냐. 1년에 4%씩을 꺼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를 꺼내서 쓰는데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써야 되겠죠. 남은 돈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용하세요. 정기예금 금리가 2%니까 한 3%나 4%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세요. 보수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튀기는 게 아니고.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그리고 주식을 꼭 직접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0억이다. 그럼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튀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 쓰고 3단계가 한 80부터 시작되거든요. 3단계로 많이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세상 뜰 때까지 노후자금 바닥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받는 금액이 많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만큼은 덜 꺼내 쓰잖아요. 두 번째로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줄여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50만 원을 줄이거나 100만 원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 그 다음에 뭔가 허드렛 일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느냐 100만 원을 버느냐 근로소득. 그러니까 4%로 꺼내 쓰고 3% 정도 목표로 운용을 함과 동시에 꺼내 쓰는 금액을 가능하면 덜 꺼내 쓰기 위해서 연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된다. 근로소득을 한다. 그래서 덜 꺼내 쓰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돈을 4단계로 옮겨야 되는데 4단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80쯤 돼서 시작이 돼요. 그때는 판단이 좀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과 비슷한 원금 안 껴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 쓰면서 쓰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내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게 결국 궁극적인 자산관리의 목표죠. 1단계는 현역 시절 장기 분사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되고 그때는 일을 직업을 해치는 정도로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니까.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도 월급 나와 보너스 나와 퇴직금 나와 일도 금융자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월급에 돈에도 일을 시키세요. 이 말이 유행하면서 지금 마치 돈에만 일을 시키는 것처럼 자기 직업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에도 일을 시키고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는 자기 일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월급, 보너스, 퇴직금이니까. 현역 시절에는 그거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분산투자 원칙을 잘 지키라는 거고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출에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3단계는 그냥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퇴직하고 나서가 시작이네요. 인생이. 아직 멀었네요. 이제 증권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투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일단 목표는 목돈을 만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했다가 이걸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자산 형성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순서인 건가요? 지금까지는 맞는 순서였고요. 네. 지금도 뭐 집을 꼭 마련하고 싶으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요. 집을 마련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요. 30년, 40년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꼭 목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집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시대가 이제 슬슬 오고 있다고 봐요. 꼭 사야 되느냐.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내가 집이 없다. 근데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돈을 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뭐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거는 다른 데에 투자하자.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다면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요 한 2, 3년 동안 너무나 지금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급증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쳐버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이 농경 문화가 가진 나라들은. 그 집이 크기, 땅의 크기가 신분의 상징이고. 근데 이것도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일본도 그랬는데 지난 30년 동안 집값, 땅값이 떨어지면서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옛날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이제 따로 나가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이제 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이 됐고 길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떡할 건가? 또 베이비붐 세대가 주는 그 쇼크가 일본은 최고 출산율일 때가 4.3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아까 6.3명이라고 그랬죠. 달라요 벌써 그거부터. 기간이 일본은 6년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한 20년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져 나가고 날 때 이 쇼크가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화. 촌락에 살던 농업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이 도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이제 이전해 가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도시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정점을 향해 거의 다가왔는데 도시화율이 뭐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촌락에 살지 않고 2차 산업, 3차 산업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개 어느 나라에서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도시화 가지고 집 사야 될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지 많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반대 역류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이나 가게를 하나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는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실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골치 아프니까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부동산 간접 투자.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늘 내일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그 고정관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자산 배분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젊을 때는 자산 배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부동산은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부동산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비중이 64%고 60세 이상만 보면 80%가 부동산이거든요.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PPP 환율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력 평가한 환율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나왔어요. 53만 8천. 약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우리보다 적네요.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자본 축적을 몇십 년 앞서서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보다 많아요. 상상이 안 되죠.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근데 문제는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프랑스, 일본 이 선진국들은 3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2%예요. 미국도 2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2%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가정만 보면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일본도 1990년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난 30년 사이에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빼고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38%가 됐어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몰빵되어 있잖아요.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당장 생계비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그리고 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만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과감하게 그 부동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주택연금 받아서 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갈 때 그래서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어야 되잖아. 그러지만은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코로나 나기 직전에 일본에 갔다가 부동산 시제라는 책을 한 권 사왔는데요.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입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시대 책 제목의 부동산은 뭐냐면 부채할 때 부자. 마이너스 동산 시대래요. 왜 마이너스 동산이냐? 어떤 분이 100살 가까이 되면서 세상 떠났어요. 집이 있어요. 그 아들한테 상속 주려고 보니까 아들이 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상속 받으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혹시 일본은 빈집 갖고 있으면 벌금 물거든요. 골치 아프단 말이죠.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팔라고 내놨어요.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정도 얹어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부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면 아마 그 댓글 때문에 제가 심장마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은 게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 생활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과감하게 주택연금 받아 쓰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요 안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주식 투자하세요? 왜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한 기자님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왜 하십니까? 저는 예금 금리가 낮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왜 투자하세요? 물어볼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무목적 충동 투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미국에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노후 대비로 합니다가 60%라는 거예요. 그 노인들 대답이겠지. 아니고 20, 30대 학교를 가초로 보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주식투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퇴직연금의 DC형 연금부터 시작해요. DC형으로 먼저. 그거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퇴직연금 100만 장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공부를 가지고 다른 월급 타서 남은 돈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소홀히 한채로 박쳐놓고 돈을 꾸어서 이 돈을 지금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 퇴직연금도 사실 예전엔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그래도 코로나장 겪으면서 그래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그러면 잘 운용하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서 실제 투자로 그렇죠. 이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을 깨워라. 네.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걸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0년, 30년, 40년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매달 얼마씩 월급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집어넣잖아요. 적립식 펀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립식 투자의 마력이라고 그래요. 매직 파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적립투자의 마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적립식 투자로 펀드 가격이 10,000원일 때 시작을 해가지고 5년 후에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또 그게 10,000원으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000원이 2,000원 됐다가 10,000원 됐어요.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불입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죠. 10년이면 1,200만 원이죠. 불입 원가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펀드 가격은 10,000원이 5분의 1 가격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들어간 돈 1,200만 원이 실제로 펀드를 산 거는 뭐 2,000원에서 사고 5,000원에서 사고 10,000원에서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 평가액이 대충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평가액이. 2천만 원 못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기까지면 대단히 역시 기자님들은 센스가 있구나. 대개 물어보면요. 10,000원에 갔다 2,000원 떨어져 10,000원 됐으니까 그냥 1,200만 원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10만 원이에요. 그럼 2배잖아요. 2배가 됐어요. 왜 그러냐? 2,000원일 때는 5주 사잖아요. 10,000원일 때는 한 주 사지만. 그렇네요. 이게 적립사의 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산 그 가격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적립 투자를 시작했다가 한 3개월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김자가 막 간둬버려. 그렇게 돼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같은 돈으로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퇴직연금도 주가 혜택해가지고 뭐 오른다고 그러면 확 샀다가 또 떨어진다고 그러면 퇴직연금도 빨리 그것도 바꿔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펀드가 우량 펀드다. 좋은 펀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운용회사의 평판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운용 성적표 5년, 10년 운용 성적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1등 할 필요 없어요. 중상 정도 성적을 꾸준히 내는 회사.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 의외로 지금요. 해외 운용사가 결부돼서 운용하는 그런 펀드들이 수수료 비싸요. 그것도 20년, 30년 0.5% 차이만 나도 나중에 결과에 큰 차이를 나거든요. 수수료가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펀드를 골라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게 되면 이런 마력이 생긴다. 거기서 투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노후에 대비한 장기 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운용해야 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로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체험이 없어요. 단기로 들어갔다가 열받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운 좋게 어떤 사람 몇 명이 성공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게 없어요. 미국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유명한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서 운용하는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었어요.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었어요. 피터 린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요.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용했는데 13년 동안에 수익을 얼마나 했냐면 2,700%를 냈어요. 13년 동안에 27배를 낸 거야. 그러면 연평균 13년 동안에 29% 수익을 냈어요.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펀드 산 사람은 다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젤란 펀드 투자자의 그 기간 동안에 절반이 손실을 입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요. 수익률이 14년 동안에 2,700% 올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학개미 한 것처럼 부음의 마지막 판에 탁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한 20% 떨어지면 이 김사도 나오고 이거라면은 그렇게 장기로는 올라간 펀드지만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실천하기는 힘들긴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럼 당장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22년 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허탈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뭐 정리식 투자에서 정말 뭐 성공을 거뒀으면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좀 다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좀 역사가 짧으니까. 그리고 빨리 우리도 그런 성공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러니까요. 되고 우리나라에도 투자 문화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난 그 동학개미 그때도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초기에 사가지고 돈 못 번 사람이 몇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 보고 몰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단기 성공 체험을 보고. 그런 게 지금 아까 말한 적립 투자의 마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되게 무슨 공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 뭔가 기업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측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어떻게 불량 하는지요. 주식도 예측을 잘해서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말이 단기 주가 전망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걸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저는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저는 언론인분들한테 그거 항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험의 정확한 영어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danger.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근데 다들 잘못될 수 있는 거 절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으로. 그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이에요. 근데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그때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10% 넘는 금리 줬잖아요. 또 몇 가지 직업만 가지면은 평생 보장됐잖아요. 그리고 결혼도요. 대기업 다니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안정이 저기 했잖아요. 요즘 이혼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멀쩡히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서 그 회사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면 손가락 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요 놀란 게 뭐냐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안 그래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럼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분을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공모도 잘라요. 선생님이 안전한 직업이라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안전한 건 없어요 이제. 그런데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도전과 관리.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짧은 시간에 간단히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는 예측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 골라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방어해야 된다.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나고 박살나고, 그 다음에 뭐 9.12 테러로 박살나고, 이럴 거를 압니까?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게 또 언제 끝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그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 비상사태만 지나가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구워서 오면 못 기다리잖아요. 딴 데 쓸 돈 가지고 애 학자금 낼 걸로 딸 시집갈 돈으로 6개월 후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못 하잖아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죠. 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시장이 같이 올라오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잖아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10종목, 20종목에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순수한 종목 분산. 뭐냐면 석유주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사요. 석유가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높아지니까 항공주는 떨어지겠죠. 석유주는 오르겠죠.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돈이 5억 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나는 주식이나 주식형과 같은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채권형 CMA, MMF 같은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얼마로 할까? 나이 많은 사람은 안정적인 비율을 높여야 돼요. 리스크 크기별 분산을 하는 게 분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시간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로 마켓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개별 종목 리스크가 그럼 좀 낮은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개별 종목에서 나는 종목은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또 좋은 종목이라고 말할 게 뭐냐면 갖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평가된 종목. 근데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건데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그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아무리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못 받는 사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문제는 적자 재정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은 명시되어 있지만은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건 받아요. 근데 나라의 재정이 적자가 돼서 그리스 같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누군가가 세금 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연금 개혁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일본은요,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거가 후생연금이라고 그러는데 가입자가 자기 마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의무잖아요.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보다는 유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도 보면 투표율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젊은 애들은 뭐 별로 정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써요. 젊은 애들은 또 우리가 뭐 해봤자 효과도 없으니까 그냥 나 안 들어. 그래서 자꾸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20-30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MZ세대가 침묵을 하면 국민연금은 망가진다. 그러니까 저는 젊은 세대가 이번 선거에서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내가지고 빨리 연금개혁 압력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른 연금 개혁을 해서 덜 받고 좀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우리나라처럼 몇백 조를 쌓아두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역 세대인데 받아가지고 은퇴 세대들한테 돈을 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몇백 조 쌓아놓은 나라는 일본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연금 개혁을 하도록 2030 세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인터뷰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는데 일본의 사회 변화를 우리나라가 뭐 한 10년, 20년 좀 따라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꼭 그대로 간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한 20년쯤 앞서서 고령 사회를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또 그리고 약간 문화도 비슷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제일 번 반면교사 삼을 거가 부동산 문제예요. 그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그런 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보면요. 요즘 일본의 언론에 보면은 개호 난민. 개호는 뭐냐면 케어라는 뜻인데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거든요. 저는 그걸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다.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저도 사실은 살 집이 있고 노후자금도 그럭저럭 될 것 같은데 저보다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제 아내가 또 아내가 쌩쌩한 데는 괜찮아요. 몇 년 동안은 고등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 신세에 져야 되는데 애들은 다 각자 따로 살지.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돌볼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요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일본처럼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아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다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가 있고 또 요즘 우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요양병원 같은 데 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그 사람도 높아지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일본 꼴 나는 거예요. 일본은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없어. 일본은 그래서 70대, 80대 노인들이 가서 그 요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노노 케어라고 그래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렇죠. 그때가 뭐 어떻게 될 건가.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종난민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런 사람 잘 입원 안 시켜주고 집에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얼마 동안은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시기가 안 와서 그렇지 그 시기가 되면 이 숫자는 더 많아요. 일본은 지금 다사사회라고 하거든요. 죽음이 많은 사회. 우리도 점점점 다사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요번에 코로나로 해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니까 화장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3일장이 아니라 10일장까지 해야 되는 사태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더부자 게스트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일단 대표님께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꼭 하겠다라는 것이 있나요? 그때는 이제 연금 이런 게 생각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정도의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은 우선 삼층연금을 제대로 가입하는 거를 꼭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그래서 특히 뭐냐면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걸 안 읽은 거가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지금은 무리해서 좀 책을 읽고 그러려고 해도 눈이 따라주질 않아요. 눈이 나이가 이제 되니까 참 내가 그 시절에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주 그 두 가지는 꼭 하고 싶어요. 저도 연금 이미 있으니까 그럼 책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표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하루 루틴에서 저희가 또 배울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강의, 그다음에 언론 기고, 그다음에 방송, 또 유튜브를 포함해서 그런 일거리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한강 유튜브에서 부르듯이 이렇게 요청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제 하루 일과 중에서 그 시간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은 방송이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웃풋이니까 인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휴식 내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는데 그런 강의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기고 이거는 요청이 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풋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게 뭐냐면 매일 신문 5개, 경제신문 2개와 중앙일간지 3개는 꼭 스크랩을 해요. 사무실에서 스크랩을 할 수도 있고 지방에 내려갈 때는 KTX 안에서 저는 그래서 꼭 제 가방에 가위로 갖고 다녀요. 지하철 안에서도 그 가위로 신문 스크랩. 그래서 이제 스크랩을 싸주면은 원고 요청 왔을 때 그중에서 몇 개를 꺼내가지고 써먹기도 하고 자료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은 참 많이 사요. 제 아들이 가끔 이 책 지난번에도 샀는데 그럴 정도로 사는데 그걸 완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게 일부분 또는 제목만 써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을 사서 그런 거 인풋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인풋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눈이 그러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가 좋잖아요. 근데 강의를 많이 저는 이제 자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성직자의 자녀 교육 문제, 자녀에게 자립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자립 교육을 보니까 자립 교육이 3가지더라고요.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이걸 목사님이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경제적 자립을 교육을 시키는 게 제 일이니까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인풋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또 저는 큰일이 없는 한 하루에 1시간 반씩은 한강변을 걷기로 했어요. 운동을 먼저 해야 되니까. 걸으면서 박원순 선생님 소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으면서 걸으면은 굉장히 힐링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단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부지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40년 해오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이런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험 보기 전날에 벼락을 하듯이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 기자분들 마감의 힘으로 알죠. 마감의 힘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하여튼 40몇 년 동안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신문 스크랩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어떤 기사를 좀 눈여겨보고 스크랩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과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뭐 재테크 관련 서적이라든지 그런 기사라든지 은퇴 설계 뭐 이런 걸 갔는데 의외로 인문학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요. 뭐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심리학과 관련된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의외로 인문학적인 그 책들을 그러니까 자료들을 많이 읽고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런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냥 어떤 뭐 산업이나 뭐 어떤 기업이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거 왜냐면 하실 줄 저는 알았어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냥 가끔 신문에 큰 기사 제목 정도로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알지 왜냐면 제가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펀드를 운용하는 일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인문학적인 그런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50년 전에 제가 대학생으로 복학생이었을 때 같아요. 지금도
그때 그걸 들은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 건 뭐냐면 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딱 휘리 꽂힌 거 그 말 한마디만 휘리 꽂혔는데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 다음부터 저는요 옛날에 처음에 혼밥 막 시작할 때 저는 혼밥의 원조거든요. 그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그 말 들은 말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노설견이 뭘 하는데 그런 식의 인문학적인 책이나 강의를 듣고 깨달은 거가 이 일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까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게 책을 독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정말로 정년후에 제가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제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행시켰다고 보는데 그런 단행본 책을 하나 일본에서 샀는데 내용은 쓸말이 없어요. 딱 그 책 제목 하나만 거기서 한 걸로 본전을 뽑은 거예요. 지금 저의 독서는 왜냐하면 눈이 아파서 30분 이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 후배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접적인 경험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50부터는 노후가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 책을 그런 그 저의 옛날에 간접적인 경험 같은 거 이 책을 읽고 많은 후배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책을 좀 많이 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일에서 성공한다는 게 일과 자산 관리. 그러니까 뭐냐면 일도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거. 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번역해서 낸 게 있는 게 뭐냐면 모시에 밀레브스키라는 사람이 쓴 건데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주식회사를 잘 파악해보고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운용을 해야 된다.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반만 버려도 행복하다. 오늘 거의 1시간 반 넘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저도 들었다 보니까 약간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한번 뭐 계획을 세워보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좀 상상이라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이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